새해, 새봄을 맞아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준비한 첫 번째 기획공연, 권번 꽃다이.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고 해서 헤어 화라불리었던 기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통 문화의 수호자이기도 하고 생산자이기도 했던 굴곡진 삶 속에서도 지키려고 했던 예인의 모습들. 과거 향응과 향락의 접대부로 폄훼됐던 기생이 교방 문화의 예술적 전통과 그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권번은 조선 후기를 잇는 근대 기생조합의 후신으로 수많은 예인들을 양성하던 곳으로 오늘날의 연예기획사와도 비슷한 역할을 하던 곳이기도 했다는데요. 지금 우리들 그리고 지금 이 사회에서 기억하는 기생은 술 따르고 웃음 팔고 이런 기생으로 흔히들 표현이 되고 이러는데요. 그때 일제강점기 후기거든요. 그때 권번이라고 하는 그 학교죠, 학교. 예술을 기량을 키우는 학교에서의 기생, 그 권번 안에서의 배웠던 수업 내용들은 정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춤이나 소리나 이 모든 국악의 기본이 되는 그런 예술들이었거든요. 그거를 연마하시는 예술인들이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우리의 전통 예양 문화를 교육받고 익힌 예인들은 가슴 아픈 근대 역사 속에서도 판소리를 비롯해 춤과 국악을 발전시킨 당사자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기생이라고 하면 그 말하는 꽃, 뭐 접대부, 뭐 이런 정도로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우리 근대에 있어서 우리 문화를 지켜내고 계승시켰던 그리고 또 새로운 문물과 함께 새로운 어떤 코드의 문화를 만들어냈던 문화의 전통 문화의 수호자이기도 하고 생산자이기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되게 약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번에서 그 생활하셨던 그 권번 출신의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최근 학술계에서는 일제강점기 하에서 단절 위기에 처한 전통예술을 현대로 잇는 가교 역할을 했던 권번의 역할을 인정하고 활발한 연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폄하하고 잘못 인식됐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자.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려운 삶과 그분들의 정말 그 굴곡진 삶 속에서도 지키려고 했던 예인의 모습들, 그것들이 지금 우리 현재 저희들에게 전해져 내려왔고 그것들이 지금 꽃을 피우고 또 발전해 나가고 그 다음에 후손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했던 분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을 조명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그 잘못된 인식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야말로 그 다음 세대에 우리가 넘어갔었을 때 우리 음악들을 올바로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그분들의 그런 아픈 어떤 상처들이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을 보듬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그 치열했던 삶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더 열심히 우리 예술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미 때문에 이 작품들이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험한 세상에 사람을 대이제 권번 꽃다이는 무진권번 최고 기생이라 불리던 최소도의 빈소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내었던 곳이나 안경장가 소라도 권번에서 공부하며 일패기생을 꿈꿨지만 그 꿈을 채 피워보기도 전에 한국전쟁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지고는 각자의 굴곡진 삶을 살게 되는 과정을 담은 소리극 권번 꽃다이. 서구에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밀려나기도 한 시절이었고 또 전쟁이 다가오고 하면서 한 인간적인 삶으로서도 대단히 많은 이런 굴곡점이 있었는데 그걸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자기 삶과 연계해내기도 하고 중간에 꺾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한 이 기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 밝히지 못했던 이런 굉장히 뭐랄까 굴곡진 삶들이 있었는데 그런 삶들을 들여다보면서 현재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나 또 일반인들에게도 나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변곡 지점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자리로 잡아야 될 것인지 뭐 그런 자기 그 의문 고민도 해보기도 하고 뭐 그런 지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작품을 관객들하고 그런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기 위해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또 위로받고 누구든 장례식장이란 게 알다별야이 투명하신 양반이 이렇게 누추한 것까지 권번의 4명의 어린 기녀의 에피소드와 소도와 채선의 예인으로서의 질곡 있는 삶을 중심으로 소도의 죽음을 통해 망자의 해원과 산자의 화해를 담고 있습니다. 못 왔어라. 이 작품의 이제 그 대본을 받아봤었을 때 모든 배우들이 사실 배우들의 삶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그 마당극 배우들 그다음에 판소리하는 그런 그 소리꾼들 이 모든 이 배우들이 사실은 다 그분들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삶을 또 그분들을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이렇게 경험을 했던 분들이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서부터 그분들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그분의 어떤 삶들을 이렇게 대본을 통해서 받아보면서 그때부터 가슴에서부터 올라오는 뭔가가 있었는데 이 배우들과 같이 함께 매번 연습할 때마다 배우들도 울기도 하고 저도 항상 눈시울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분들의 삶을 저는 직접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냥 바로 가슴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아픔 속에서 그분들의 어떤 삶이 이 작품 속에서 투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그런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고 진짜 정말 연습하면서 또는 무대에서 정말 사실적인 어떤 상황으로 다가오니까 그거 좀 매번 감동이었었고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삶의 뭐랄까요 아픔들이 항상 저희들과 같이 함께했죠. 그래서 지금 배우들도 사실은 그분들의 어떤 이 작품을 통해서 예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가를 반성하게 되고 또 그 길을 향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가는 것이죠. 네. 아마 배우들도 다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품 전반에 걸쳐 흐르는 소리는 과거의 소리가 아니라 현 시대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달래주며 끝내 관객들에게 마음의 정화를 안겨줍니다. 여기에 그 네 명의 주인공들이 나오는데요. 어린 시절과 나이 먹어서의 두 서로 다른 이제 배역들이 이제 그 출연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네 명의 어렸을 때의 그런 정말 아름다웠던 그 시절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로 유지해 가는지, 아마 그런 걸 좀 보시면 되게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을 또 하나 그 숨겨져 있는, 또 거기에 또 나와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신세를 어쩌라고 이 죽음이 웬일이여. 권번 예기의 굴곡진 서사를 통해 예인의 꿈을 키우던 어제를 돌아보고 인생의 구비구비를 질경이처럼 견디며 사는 예인의 삶에 대한 반추까지 이 시대 예술인의 내일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 예술이 가야 할 미래 또 하나의 길을 더듬어 봅니다.今個人で多くの方々が被害を受けて死水の底に落ちております。それで婦人鍵盤ではこれらの方のために講演を用意いたしました。 오늘도 많은 분들이 걸음해 주셔서 진실로 고맙습니다. 그때여 신봉사는 곽씨 부인이 죽은 줄 알고 실성 발광으로 뛰고 미치는 뒤 신봉사 기절 허여 덧다철 겁주자 앉으며 들었던 약그릇을 방바닥 그단에 던지며 약지로 갔다 오니 그새야 죽었네. 양릉 할인이요 평불능 살인이라더니 여기에 도려원 소르나 죽을 줄 알았으면 약지라도 가지 말고 만두나 곁에 앉아 선천서요 연나 세계 환생차로 진언해 무형불이나 허여 줄걸 출통하고 보내라 한삼광광 또 내려 목재비지를 덜컥 내리 둥글지 둥글며 헐고 마누라 저걸 두고 죽단 말이야. 동지선 딸서랑 품을 입혀서 길러내며 늦은 먹여 잠을 챘구나. 꽃도 졌다 다시 피고 해도 졌다도 끝마는 만보라 한 번 가면 어느 연노 어느 때 어느 시절은 오렸나 삼천육도 요지 어느 서왕물을 따로가 황릉묘 이미 학급 해포마을 호로가 천상의 죄를 짓고 공을 닦고 올라가 나는 이를 따라갔구나. 창극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창극은 정말 그 판소리적인 요소랄지 음악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음악이 중심이 되는 극이 창극인데 그러자니 연극이라고 하기는
또 그 장르 자체가 우리 전통음악들을 사용하고 또 그것들을 그 정서들이 또 그 안에 또 묻어들어 있고 또 소리도 또 들어가 있고 또 다른 그 작곡된 음악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음악 또 배우들이 또 소리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래서 하지만은 하여튼 그 전통적인 어떤 그 극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 중간적인 어떤 그 형태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시대에 조금 더 새로운 그 장르, 또 다른 장르의 하나의 그 장르로 이렇게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큰 사이즈의 그런 어떤 그 음악극이 아닌 정말 그 소박하지만은 정말 정수를 담고 있고 그 우리의 그 어떤 그 정서를 담고 있는 그런 극이 바로 소리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은 진짜 모르는 것이 없네. 소리극 권번꽃다이는 예인으로서의 기생의 삶을 다룬 만큼 공연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좀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는데요. 실제 15살, 13살에 화려한 삶이 좋아 보여서 혹은 식구들이 너무 많은 또 어려운 가정 형편에 입 하나 줄이려고 들어온 아주 어린 기생들이 처음 와서 만나고 소리나 춤을 연마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것 같다 이런 아련하게 아마 추억을 불러일으키거나 상상을 아마 돋굴 거예요. 그 장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창이 된 그 최선과 그리고 딸하고의 갈등 구조 속에서 정말 기생이었다는 것들을 밝히기 꺼려하는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그래서 그 엄마와 딸이 결별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에서 저희 선생님들의 모습을 봤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천하의 대명창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때 최고의 명창으로 여류 명창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흔적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사라져버렸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 모습 보면 항상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음악에 대한 식견이 있거나 없거나 전문가이거나 일반인이거나 극장 문을 나갈 때는 저마다 흥타령 한마디는 흥얼거리게 될 소리극 권번꽃다이 옛 예인들의 삶과 예술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나는 화가다. 존재하기 위하여, 아니 창조하기 위하여. 나는 나무를 파고 흙을 주무른다. 흙과 나무는 마치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무의식적이고 생명의 요소들이다.
음과 양이 흐르는 은하수. 사람들은 그녀를 그리고 그녀의 작품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성자 화백, 그녀의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들어서 봅니다. 새 봄이 싹틀 무렵 우리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진주시 충무공동에 위치한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 이성자 화백이 자신의 미술 작품을 기증해 문을 연 미술관인 만큼 아마도 그녀의 세상으로 들어서는 첫 번째 관문이 아닐까요? 이성자 화백님의 어떤 작품을 제대로 조명을 하고 이제 보존 관리도 이제 학예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도 있겠지만 이성자 화백님의 작품을 통해서 어떤 교육의 어떤 콘텐츠로서도 저희가 개발하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초, 중, 고 그리고 일반에 이르기까지 어떤 교육의 장으로서 이성자 화백님의 작품을 통해서 문화예술 교육의 융복합 문화예술 교육의 장을 펼치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2015년 7월에 처음 문을 연 이 미술관은 376점에 달하는 이성자 화백의 다양한 미술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각 시기별로 세부 주제에 따라 모습을 드러내는 이 화백의 작품들. 전시된 작품을 마주할수록 그녀에 대한 궁금증은 더 커져만 갑니다. 과연 그녀는 누구일까요? 이성자 선생님은 최초에 프랑스로 유학을 가신 한국의 여류 작가입니다. 동양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 서구 유럽에서 그런 정신적인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유럽에서는 상당히 그게 새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양의 정서를 서양의 시각으로 보여줬다라는 게 가장 큰 어떤 메리트가 아니었나. 이성자 선생님이 안착할 수 있는,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이나 서구 유럽 사람들이 이성자 선생님의 어떤 그 작업에서 느껴지는 그런 동양적 정서를 읽어내고 되게 신선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1918년 6월 3일 출생한 이성자 화백. 진주 제1보통학교와 지금의 진주여고 전신인 진주 일신여자고등보통학교를 거쳐 일본 도쿄 지센 여자대학 가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귀국 후 결혼해 가정을 일구고 슬하에 세 아들을 두었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는데요. 결국 남편의 외도로 파경에 이르게 되면서 아이들도 볼 수 없는 절망 속에 그녀는 무작정 프랑스행을 택합니다. (51년도에) 사실 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그냥 프랑스로 갔는데 뭐 그렇게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원래 그 프랑스 건물들 중에는 그 귀족들이 사는 건물에 옥탑방이라 그러죠. 그런 방들은 보통 하녀들이 사는 방인데 그런 뭐 아주 작은 방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난방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름 되면은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추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쩌면은 고향에서 한국에서의 어떤 일들을 잊기 위해서 처음 가서는 그림에 아주 전념을 하지 않았을까. 그 작은 방 안에서. 새 아들에 대한 그리움, 파경으로 인한 절망감, 그 고통이 미술에 대한 열정을 낳은 것일까요? 그녀는 파리 화단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57년에 라라뱅시라고 하는 갤러리에서 처음 전시를 했었고, 62년에 이성자 선생님이 제작한 내가 아는 어머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에콜드 파리에서 출품이 되었던 작품이고, 사르팡디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갤러리예요. 사실은 파리에 지금은 그 갤러리가 없어졌는데, 그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어떤 그런 작가로 인식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작가로서는 아마 사르팡디에서 그 시절에 전시를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일이고, 누구도 한국 작가는 아직 사르팡디에서 전시를 했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회화, 판화, 도자기, 테피스트리, 모자이크, 시화집 등 그녀는 다양한 영역에서 14,000여 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무한한 영감을 이끈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다양한 작업들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유년 시절에 가지고 있던 기억들이에요. 이성자 선생님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을 잡고 김해 수로왕릉에 제를 지내는 걸 보면서 그 인상들을 나중에 얘기들을 하기도 했고, 또 창녕으로 가서는 창녕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교실 뒤에 있는 토기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역사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또 그게 토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인한테는 상당히 큰 인상으로 남았던 거죠. 사실은 어릴 때 체험했던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게 도자기이고, 그리고 또 목판화이기도 해요. 동양 사상에 기반해 음과 양의 모티브를 모든 작품에 녹여낸 이성자 화백. 유화와 목판화에 담아낸 특유의 한국성으로 화단의 이목을 끌었고, 남들보다 뒤늦게 시작한 조형 예술에서도 자신만의 정신 세계를 투영시키며 그녀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기에 이릅니다. 인간의 생성과 소멸에 관한 얘기들을 평생에 그 얘기를 다 하셨어요. 말 그대로 엄양오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자는 뼛속까지 어떤 동양의 정서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들을 작업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가장 아마 평생 작업에 있어서의 작품의 어떤 형태나 조형적인 것들은 바뀔 수 있지만은 이성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철학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아주 그것 때문에 이성자는 새롭게 평가될 수 있고 아주 위대한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프랑스 누보 로망의 거장 미셸 비토르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 조형 예술과 문학의 융합을 시도하기도 하는데요.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면서도 이 화백의 작품이 진정성을 갖는 건 그녀의 세상이 작품에 오롯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이국에서 외로움과 그리움을 품고 붓질 한 번에 못다한 정을 담아 그려낸 작품들. 나는 이다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묻고 딸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하며 화가이기도 한 자신을 말한 이화백. 어머니의 환갑을 기념해 그린 내가 아는 어머니에서는 어머니의 정체성을
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에서는 내가 아는 어머니 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1960년대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이성자 선생님이 제작하신 내가 아는 어머니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60년대 고향에 대한 생각, 자식에 대한 어떤 그리움들, 고향에 대한 그리움들 이런 것들이 작품에 이제 묻어 있고 가장 그 60년대 작품은 밀도가 가장 높아요. 또 가장 많은 어떤 노력들을 하신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어떤 이름이 내가 아는 어머니예요. 그래서 전시 타이틀도 내가 아는 어머니고 판화도 60년대 판화들과 60년대 회화 작품들을 중심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적 화백의 대지, 즉 가이아는 땅도 의미하지만 모든 피조물의 생이자 그 근원인 모성성, 바로 어머니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는데요. 그녀는 그 의미를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초창기 60년대 작품은 터치가 레이어로 이렇게 올라가서 어떤 형태들을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60년대 이후는 붓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배틀을 옛날 어머니들이 배틀 짜는 것처럼 날실과 시실로 이렇게 수직과 수평으로 이 선들이 겹쳐져서 어떤 형태들이 나오는데 이성자 선생님이 이 작업하는 데 있어서 계속 똑같은 행위들을 반복한다라는 것은 어떤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생각들을 지우는 어떤 역할도 합니다. 가장 우리가 왜 잡생각 많을 때 어딘가에 이렇게 몰두하면 그것들 잃어버리잖아요. 사실은 고향에 두고 온 자식들, 고향 생각을 한다라는 자체는 즐거움보다는 그리움이 쌓여서 그게 어떤 애절함이 되고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잊어질 수 있었고 조금은 편안해지지 않았을까. 처음 마주한 이성적 화백의 작품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순리라는 거죠. 이성자 선생님이 프랑스로 가서 가장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순리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아니었을까. 그걸 가장 바라는 어떤 바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신의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그런 순리에 맞추어서 생활하고 순리에 맞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작품에 담긴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새로운 이야기를 탄생시키니 말입니다. 은하의 화가, 그리고 삶과 예술과,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고향을 사랑하고 나의 조국을 사랑한 이제 그런 예술가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끝없는 이야기는 또 다른 시작을 낳습니다. 지난 2009년 이성적 화백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수많은 작품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성자 화백은 진주 사람이에요. 이성자 선생님이 실제로 얘기하는 거 보면 진주 사투리 너무 심하세요. 근데 이성자 선생님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나 이것들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물론 위대한 예술가이기도 하지만 위대한 인간이기도 해요. 사람으로서 겪어야 할 고난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어떤 마음으로
그런 고난들을 극복하신 가장 대표적인 어떤 여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화가, 위대한 예술가이기 이전에 위대한 인간이라는 거죠. 생전에 이성자 화백과 절친했던 미셸 뷔토르는 그녀를 위한 시를 남겼습니다. 극과 극을 오가며 예술의 길을 걸어간 이성자 화백. 우리는 오늘 이 화백의 작품으로 그녀가 오간 그 길을 함께 걷습니다. 색주파가 여인이라 앞발로 백판을 찍어 반갑습니다. 저는 진주에서 소리하는 오유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국악협회 진주시 지부에서 일을 하면서 진주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국악 행사를 주간 주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국악을 조금 알리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소리 하면 크게 아시는 게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요. 동편제, 서편제는 예전에 섬진강을 중심으로 동쪽은 동편제, 그리고 서쪽은 서편제라고 이렇게 크게 나눠가지고 소리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 기준이 많이 모호해진 상태라서 선생님들, 유명 선생님들의 호를 따서 미산제라든지 동초제라든지 이런 제들이 많아져서 요즘에는 동편제와 서편제라는 그 기준이 조금 모호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지금 경상도 분들도 아직도 창 많이 하시는데요. 창이라는 단어는 예전에 판소리를 불렀던 단어를 창이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많이들 판소리라고들 부르고 있으십니다. 판소리란 여러 사람이 모인 판이라는 곳에서 소리하는 한 창자가 나와서 노래하는 거를 판소리라는 단어라고 만들어졌는데요. 판소리는 북치는 사람, 고수 한 명과 노래하는 소리꾼 한 명이 만들어져서 노래하는 게 판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판소리는 초등학교 4학년 11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굉장히 내성적으로 보이셨나 봐요. 실제로 내성적이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적극적이고 외향적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해서 판소리를 처음 학원에 저를 데려가셔서, 저도 솔직히 판소리가 재밌다 이런 생각은 그때 처음 배울 때는 전혀 못했는데요. 그때 항상 같이 배우던 언니들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언니들이랑 노는 재미로 다니기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쭉 이렇게 전공이 되었습니다. 두리둥둥 쾌갱팽 얼얼얼 상사뒤 두리둥 쾌갱팽 막팽팽 얼얼얼 상사뒤 소리라는 게 이 예술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나와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장 오래 한 사람이 그냥 살아남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시던데, 이게 자신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꾸준히 하면서 아,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슬럼프에 많이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이겨내기까지가 참 힘든 과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목소리를 가다듬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힘을 기르는 거를 공력이라고 하는데요. 공력이 쌓이기까지가 굉장히 힘든 과정 같아요. 목이 쉬었다 풀렸다를 반복하는 게 저희가 공력을 쌓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목이 한 번 쉬면은 또 목소리가 안 나오면 답답하고, 답답하면은 소리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보람 있었던 순간이 선생님한테 칭찬받을 때가 제일 보람 있는 순간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었어? 이런 말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늘 수업하고 났는데 굉장히 스트레스가 풀리고 신났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제가 뭔가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린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뿌듯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리를 지금까지 계속 제가 놓지 않고 하고 있는 이유는 딱히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는 그냥 마냥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했던 게 지금 약간 책임감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요즘에는 많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약간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요즘엔 책임감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소리라고 하면은 대부분 전통 소리는 지루하다라고들 많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젊은 소리 하시는 지금 분들도 많이 퓨전 쪽으로 많이 빠져 계신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보면은 대중들과 다가갈 수 있는 게 퓨전이 조금 더 손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는 저는 전통이 꼭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통이 흔들렸을 때는 퓨전도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전통을 들어도 전통도 이런 재미가 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활동을 해나가면은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힘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거는 이 전공을 하는 입장에서는 늘 고민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공연을 기획하거나 이럴 때도 항상 어떤 방면으로 이 공연을 준비하면은 훨씬 더 호응도도 있고 더 쉽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저는 이제 전통을 기반으로 퓨전이라고 하지만은 전통이 살아있는 조금 그런 공연들과 함께, 그리고 배우러 오시는 분들에게도 조금 전통이 재미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할 계획입니다.
퓨전과 전통은 항상 끊임없이 싸워온 문제인 것 같아요. 퓨전을 조금 더 전통의 느낌을 살려서 퓨전을 조금 한다면은 조금 더 이 전통의 맥도 이어가고 새로운 느낌도 생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완전히 창작되는 거는 언젠가는 없어지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의 전통의 뿌리가 있는 게 저는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